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 최상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그래도 은행에서 정년까지 다녔으니 노후는 편안하겠구나 생각할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현실은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참담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51년생인 저는 1973년 22살의 나이에 청주에 있는 지방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은행원이란 직업은 꽤 안정적이었고 부모님과 친척들이 효자라며 자랑스러워했지요. 저도 성실히 근무했고 큰 사고 없이 2008년 정년까지 35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진짜 시련이 시작된 건지도 모릅니다. 정년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보며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내가 말했죠. 당신이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투자는 당신이 판단해요. 그래서 청주 시내 상동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땐 주변 상권도 나쁘지 않았고 임대 놓으면 노후가 안정될 거라 믿었죠. 은행원으로 평생 일했으니 투자에는 자신이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여동생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오빠, 그 동네 재개발 얘기 나온다던데 괜찮을까? 그때 저는 콧방귀를 끼며 답했습니다. 재개발이 어디 그렇게 쉽게 되나? 은행에서 35년 일한 내가 뭘 모르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몇 년 지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급속히 죽기 시작했어요. 세입자들은 하나둘 나가고 월세는커녕 관리비까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믿었던 상가는 제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2년 아내가 갑자기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초기라서 수술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 1년도 안 되어 재발했고 그 뒤로는 병원 신세만 지게 됐습니다. 3년간의 투병 생활 끝에 2015년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치료비로 퇴직금 대부분이 바닥났고 상가 건물마저 병원비 때문에 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남은 건 빚더미와 텅 빈 집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집안의 모든 게 다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맞은편 아내 자리가 너무나 적막하게 비어 있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타줘 하고 부르고 싶어도 대답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쓸쓸한 일인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제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의 아들, 제 조카였어요. 당시 28살이던 그 친구가 아내 장례식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일을 처리해 준 모습이 참 고마웠거든요. 다른 조카들은 장례식장에 얼굴만 비치고 갔는데 이 녀석만은 3일 내내 붙어 있으면서 도와줬어요. 2016년 어느 날 그 조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삼촌, 요즘 바이오 관련 주식이 대박이래요. 제가 증권회사 다니는 선배한테 들었는데 지금이 딱 타이밍이래요. 그러면서 온갖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회사 전망이며 주가 차트며 정말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엔 야, 너 돈 장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죠. 하지만 그 녀석이 삼촌, 전 삼촌 돈 건드릴 생각 없어요. 그냥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직접 계좌 개설해서 투자하시면 돼요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내 잃고 허탈한 상태에서 조카만이 제 말을 들어주는 유일한 가족 같았거든요.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남은 돈 3천만 원을 그 바이오 회사 주식에 몰빵했어요. 조카 말로는 1년만 기다리면 몇 배로 불어날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은 없었어요.
결국 여동생한테 연락했더니 오빠, 민수가 집에도 안 들어와요.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당한 걸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바이오 회사는 처음부터 허수아비 회사였고 조카도 그걸 모르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아 투자했다가 쫄딱 망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 돈은 이미 물 건너간 뒤였죠. 피부치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자식들은 셋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며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 시카고로 시집 갔어요. 막내 아들은 대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말 살기 어려워지자 큰아들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어려워졌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저희도 아파트 대출에 애들 학원비까지 빠듯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막내한테도 연락해 봤지만 아버지 치킨집 장사가 요즘 너무 안 돼요. 임대료도 못 내겠어요 라는 말뿐이었죠. 그날 밤 술을 좀 마시고 미국에 있는 딸한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도 생각 안 하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기나 해? 너희들 키워주고 공부시켜준 게 이런 결과를 받으려고 한 건가? 딸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애들 키우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아빠가 늘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잖아요.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박미순이라는 여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3살 아래인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김밥집을 해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지금은 건물 3채 임대료로 넉넉하게 사시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최 선생, 나이 들어서는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는 거거든요. 없으면 정말 쓸쓸하게 살아야 해요. 그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평생 은행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작 노후 준비는 엉망으로 한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2018년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잠적했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살은 쪽 빠지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못하고 완전히 기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해요.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그 회사가 사기였어요. 울면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삼촌 돈도 날리고 저도 빚만 잔뜩 졌어요. 알고 보니 그 녀석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제 돈은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미순 여사 말이 또 생각났어요. 돈 문제에서는 가족이고 뭐고 없다는 그 말이에요. 2019년이 되자 정말 막막했습니다.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경비원 자리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74세 나이에 말이에요. 다행히 관리소장님이 최 선생님이면 믿을 만하니까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120만 원, 연금 합쳐서 20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처음 경비원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74살에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였는데 첫날 밤은 잠이 하나도 안 왔어요. CCTV 보면서 순찰 돌고 택배 정리하고 출입 통제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엔 너무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나름 재미있더라고요. 새벽 3시쯤 되면 아파트 단지가 고요해져요. 그때 경비실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게 의외로 평온했어요. 젊은 시절 은행에서 바쁘게 살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거든요. 경비원 일을 하면서 만난 분이 김철수 씨였어요. 저보다 2살 위인 76세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주간 근무를 하시는데 제가 야간에서 주간으로 교대할 때 항상 씩씩하게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최 선생, 저는 그냥 공장에서 일했는데
매달 30%는 무조건 저축했어요. 아내가 아무리 뭐라 해도 절대 안 썼죠. 김철수 씨는 정말 검소하게 사셨어요. 경비실에서 도시락 먹을 때도 항상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너무 소박하게 드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되니까 백이동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어요. 깜짝 놀라서 뛰어가 보니 요리하다가 연기가 좀 난 거였는데 그 집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쓰러지신 거예요. 119 신고하고 응급처치하고 그때 제가 은행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이 도움이 됐어요. 다행히 큰일은 없으셨는데 그 할머니 가족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 고맙습니다 하면서 인사해 주시고 명절 때는 떡도 갖다 주시고 은행 다닐 때는 못 느꼈던 보람을 경비원 일에서 찾게 됐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작은 땅이라도 계속 사 모으고 적금도 꾸준히 들었다고 해요. 사실 경비일 안 해도 되는데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나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됐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상가 세입자까지 나가버렸고 경비 일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에 선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소주 한 병 사서 아내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어? 은행에서 35년이나 일했는데 말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때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정장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혹시 최상호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잠옷 차림으로 당황하며 문을 열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어서 처음엔 사기꾼인가 의심했거든요.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나온 김영미 과장입니다. 선생님 소유 상가 건물 관련해서 긴급히 연락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더라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니 제가 알기로는 부실채권 정리하는 곳 아닌가 싶어서 더 걱정됐어요. 설마 빚 때문에 오신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런데 그 여자분이 웃으면서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여자가 서류를 펼치며 찬찬히 설명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소유하신 상동 일대가 드디어 재개발 구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15년간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이번에 확정된 거예요. 예상 보상금은 약 2억 원입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5년 전 여동생이 했던 재개발 얘기가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더니 네, 다음 주에 정식 통보서가 나갑니다 하더라고요. 그때 왜 그 여동생 말을 흘려들었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하늘이 도운 셈이었죠. 더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어요. 며칠 뒤 딸이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는지 눈이 퀭한 채로 말이에요. 집에 들어와서는 제 손을 꼭 잡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빠, 사실 저희가 도울 수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에서 일하니까 형편이 그럭저럭 돼요. 매달 100만 원 정도는 보내드릴 수 있었는데 아빠가 자꾸 괜찮다고만 하셔서 딸이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럼 왜 진작 말 안 했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하고 소리쳤죠.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도 연락할 때마다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경비 일도 재밌다고만 하셨잖아요. 정말 어려우신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맞아,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구나. 힘들어도 괜찮다고, 어려워도 문제없다고. 가장의 체면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해온 거죠.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제가 잘못한 게 컸어요. 평생 가장 노릇하면서 체면만 차리고 자식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했던 제 고집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딸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지. 아빠는 여기서 혼자 살겠다.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이제 와서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재개발 보상금 2억을 받고 나서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미순 여사의 조언도 많이 들었어요. 최 선생, 이번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가셔야 해요 라고 김철수 씨가 당부하시더라고요. 1억은 안전한 은행 적금에 넣고 나머지 1억으로는 대학가 근처 작은 원룸을 샀어요. 이번에는 정말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대학가라 학생들 수요가 꾸준하고 교통도 비교적 좋고 무엇보다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규모였거든요. 경비원 일은 그만두었지만 가끔 아파트에서 큰 행사 있을 때는 임시로 도와드려요. 주민들이 경비 아저씨 어디 갔냐며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에서 35년 일했지만 정작 제 이름 기억해 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경비원으로 2년 일하면서 만난 주민들은 아직도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지금 저는 국민연금 8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그리고 가끔 하는 경비일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에 쫓기지 않으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아침마다 가경천 공원에서 김철수 씨, 박미순 여사와 함께 운동하고 얘기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최 선생, 이제야 제대로 사네요 라고 김철수 씨가 농담하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많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체면 차리려고 애쓰지 않으니까 서로 부담 없이 지낼 수 있게 됐어요. 딸은 가끔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만 받을 게라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큰아들이 청주에 내려와서 함께 식사해요. 막내도 치킨을 가져다 주고 가죠. 예전처럼 도와달라고 매달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찾아와요. 조카는 지금 택시 운전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가끔 안부 인사를 하는데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아요. 그것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순 여사가 요즘 이런 말을 해요. 최 선생, 나이 들면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체면 버리고 솔직하게 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제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편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관계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자산이라는 걸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체면과 고집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처럼 돌아가지 마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가족들과는 체면보다 솔직한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재산이거든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노후 준비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 경험을 공유하다 보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